2015년 3월 미국 뉴올리언스의 한 고급 호텔. 출동한 경찰은 한 남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상부 명령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얼굴에 변장을 했을 것이니 키와 체격 그리고 걸음걸이로 판단하라. 놀랍게도 정말 용의자는 가명을 쓰고 있었으며 어깨까지 내려오는 라텍스 마스크로 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면을 벗기자 나타난 얼굴. 그는 자산 1조 원의 미국 최대 부동산 재벌 로버트 더스트였습니다. 혐의는 최소 3명의 연쇄살인. 검거된 더스트는 증거가 있냐며 어이없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더스트를 향해 한 영상을 보여줍니다. I'm having difficulty with the question. What the hell did I do? Kill them all. Of course. 오컬트 스토리, 자아도취형 사이코패스 더스티의 속삭임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9.11 테러로 무너진 세계 무역센터를 포함한 미국 최고층 빌딩 15개를 포함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뉴욕 초대형 부동산 회사 더스트 오거나이제이션의 설립자인 조셉 더스트의 손자 로버트 더스트. 이 가문의 재산 규모는 44억 달러, 하나 5조 1,700억 원 정도이며 로버트 더스트의 개인 자산은 10억 달러 정도, 하나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재벌이 살인 혐의로 재판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더스트를 기소한 검찰은 이렇게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그는 39년간 3개의 주에서 아내, 친구, 이웃, 최소 3명을 살해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도 엄청난 재력을 통해 변호사를 고용 및 법에 허점을 노려 빠져나간 자아도취형 사이코패스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법망을 피하고 있던 더스트는 왜 갑자기 1급 살인 혐의로 체포 및 기소가 된 걸까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명 다큐 감독 앤드류 제레키의 프로그램 때문이었죠. 2013년 2가지의 미제 살인 사건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더 징크스, 로버트 더스트의 삶과 죽음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2개의 미제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로버트 더스트였기 때문이었죠. 과연 그 다큐에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 살인 사건은 바로 자신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982년 1월 31일 발생한 캐슬링 사망 추정 사건입니다. 1973년 평범한 여대생 신분으로 재벌이었던 로버트와 결혼해 당시에는 현대판 신데렐라라는 이름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실종 당시 의과대학 4학년으로 이미 학위를 취득하고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자신의 친구 길버트 나자미와 맨허튼에 있는 라이온 게이트라는 술집에서 만나기로 하고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지막 목격자는 남편 로버트 더스트. 약속이 있던 상태로 아내를 인근 역에 바래다 주었고 자신도 그 이후에 연락이 두절되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 둘의 가정생활 때문이었는데 가정폭력 및 폭언 때문에 아내 캐슬린이 이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합니다. 만약 당시에 이 둘이 이혼할 경우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위자료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로버트 더스트가 실제로 살해를 저지른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했지만 문제는 캐슬린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많이 했지만 말이죠. 결국 장기 실종 미제 사건으로 남겨지게 되고 남편이었던 더스트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가 됩니다. 물론 이 이면엔 최고의 변호인단이 있었죠. 두 번째 살인사건은 2000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수잔 버만.
자신의 자택에서 9mm 권총으로 피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범죄 작가로서 로버트 더스트와는 굉장히 친한 사이였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캐슬린 실종 사건이 2000년 초에 재수사가 시작이 되자 더스트의 언론 대변인으로서 당시 더스트의 알리바이를 누구보다 알리는데 앞장을 선 역할을 했었지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정황이 포착이 됩니다. 당시 범안이 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 그리고 사망하기 얼마 전에 더스트가 5만 달러를 건넨 기록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추정인데요. 이후 범안이 만약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경찰에 알고 있는 걸 다 털어놓겠다라고 이야기하며 협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더스트가 친구였던 범안을 살해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2001년 1월 9일 뉴욕에서 웨스트 로스앤젤레스 경찰서로 보내진 수잔 버먼의 살인 동기 가능성이라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실제로 수잔 버먼의 시신이 어디 있고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마치 범인 아니면 모르는 듯한 내용들이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적혀 있는 글씨체와 그리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오타가 더스트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더스트는 이때도 빠져나갑니다.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게 됐죠. 그렇게 이 두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앞서 3개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 인정은 했지만 이게 좀 이상하게 꼬였던 사건이었죠. 2000년 말 뉴욕 사법당국이 말씀드렸던 캐슬린 실종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하고 결국 기소 위기에 직면하자 더스트는 자신의 호화롭던 삶을 내팽개치고 텍사스주로 도피 생활을 떠납니다. 당시 가발을 쓰고 도로시 시너라는 여성 신분으로 위장을 해 말 못하는 장애인 행세를 하며 굉장히 값싼 아파트에 새들어 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이후 담배를 붙이거나 혹은 화장실에 있거나 하면서 가발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변장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값싼 아파트에 새들어 살다 친해진 남성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남성 이름이 모리스 블랙이었죠. 하지만 그 모리스 블랙의 시신이 2001년 10월 9일 떠오르게 됩니다. 즉 토막 시신 상태로 발견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더스트는 실제로 기소가 됩니다. 살인 혐의에 대한 기소였지요. 살인 및 사체 훼손 유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요, 더스트는 자신이 토막 내서 살해하고 버린 게 맞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때도 또다시 등장하는 거의 어벤져스급의 초호화 변호인단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즉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시작을 했죠. 자기가 총으로 맞을 것 같아서 그 총을 빼서 머리를 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시신으로 발견된 피해자의 많은 신체 부위 중 머리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결국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2003년 11월 11일 살인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됩니다. 결국 증거를 훼손한 혐의, 사체 훼손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이미 앞서 보석금 25만 달러를 냈기 때문에 실제 징역은 3년을 살게 됩니다. 결국 2005년 7월 15일 그는 가석방되어 나오게 되었지요. 2건의 의문의 살인사건, 그리고 1건의 자신이 살해한 건 맞지만 정당방위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건,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굉장히 많아 사법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 많은 현지 미국인들은 그 모든 사건의 범인이 더스트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유명 감독이 재조명을 하고 그리고 다큐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촬영을 하고 있던 감독.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연락이 하나 오게 됩니다. Hello. Hi, Mr. Durst. Hi, Mr. Jarecki. How are you? I'm good. How are you? Good. I just saw the movie. So I have an idea. I have no idea if it makes any sense, but you're the one to talk to about it. Sure. Would it make sense for, as in some capacity, there to be an interview with me related to what's in the movie? Yeah, I think that's a fascinating idea. I'll be in touch soon. I'm glad that we had a chance to talk. All righty. Bye-bye. Nice to talk to you. Mr. Jarecki. How are you? Good. How are you? Good. I think you should feel free to call me Andrew, by the way. Andrew, how are you? I have over the years been approached by all the various interview shows, and I'm not interested in doing a true crime kind of stuff. Right. You know more about Robert Durst than any of those people do. I guess the question is, has anybody really done a piece on you where they didn't walk into it with very strong assumptions? One possibility is to have me interview you after having made this film. I would tend to cooperate with you with whatever it was you're going to do. You've got all my phone numbers, so I'll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unds good. Talk to you soon. Bye-bye. 다큐멘터리가 촬영된다라는 소식을 들은 더스트가 직접 감독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직접 알고 있다며 만나서 인터뷰를 하겠다는 제안. 감독 앤드류 제레키는 기회라 생각하고 LA의 한 스튜디오로 더스트를 직접 초대합니다. 그렇게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선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함께 보시죠. If you were with Kathy's mother, what would you say? I feel bad about the way I treated you. That you're a good person. I am complicit in Kathy's not being here. How did you react when you heard about Susan's murder? I felt terrible for Susan. I was astonished that they were putting all this together, that I did it or I caused it to be done. Did you have anything to do with Susan Berman's death? I had nothing to do with Susan Berman's death. Did you have any theory yourself of what might have happened to Susan? No. Does it make sense to you that there were people that suspected you of having... Oh, sure. I mean, because she was my spokesman. All of a sudden, she's dead right after Janine Pirro's doing the investigation of me. I shut her up. 당시 이 촬영을 했던 다큐멘터리 감독은 정말 진실된 눈빛과 목소리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와 결백을 주장한다라고 느껴졌다 생각을 합니다. 촬영은 전부 끝나 방영을 앞두고 편집을 하고 있던 감독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방송을 앞두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녹음되었던 것이죠. 당시 인터뷰가 끝나고 화장실이 어디냐라고 로버트 더스트가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로버트 더스트는 화장실로 향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방송 촬영을 할 때 쓰는 무선 마이크가 있습니다. 허리춤에 차고 핀 마이크를 꽂아 놓는 것이죠. 그런데 방송이 끝났다고 해서 그 마이크가 꺼지는 건 아닙니다. 그 마이크는 직접 열어 꺼야 되는 것이죠. 즉, 그 누구도 켜져 있다라고 판단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마이크를 켠 채로 화장실로 갔던 로버트 더스트는 이런 말을 마치 독백하듯이 조용히 속삭입니다. There it is. You're caught. You're right, of course. But you can't imagine.
what's in the house. Oh, I want this. Insist. He was right. I was wrong. Listen. I'm having difficulty with the question. What the hell did I do? Kill them all. Of course. 참 소름 돋는 말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한 감독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앞서 봤던 내용대로 그는 살인 혐의로 경찰에 긴급 검거된 것입니다. 하지만 로버트 더스트는 굉장히 여유로웠습니다. 자신은 또다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소됐던 사건 중 아내 캐슬린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요, 아예 기소가 안 되어버렸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기소할 수 없다라는 뜻이었죠.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건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수잔 버먼의 사건이었죠. 검찰은 수잔 버먼의 사건을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를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보석금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는 구속되어 약 6년간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더스트는 이에 맞서 정말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립니다. 그 변호인단에게 들어가는 돈 정도는 아까워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장실에서 한 말, 그냥 의미 없는 농담일 뿐이었다. 그냥 네가 원하는 답이 그건 것 같아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비꼬듯이 농담처럼 한 말일 뿐인데 그게 문제가 되느냐라는 답을 보입니다. 또 하나,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은 녹음은 증거로서 쓸 수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있었던 그 익명의 편지, 바로 이것이 더스트가 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 불법적인 입수라며 이 자체도 증거자료로 쓰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저 익명의 편지는 자신이 보낸 게 맞다라고 주장을 번복합니다. 그런데 저걸 보낸 건 맞는데 저걸 왜 적어가지고 내가 죽였다라고 판단하냐. 보낸 건 맞지만 죽인 적은 없다 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건의 증거는 명확하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합니다. 심지어 증인으로 나선 사람 중에 더스트 가문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더글라스 더스트가 직접 나와서 나도 살해하고 싶어 한다. 지금도 경호원을 데리고 다닌다라는 증언을 해버립니다. 결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는 배심원 모두가 그의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6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끌어왔던 재판. 그 6년 사이에 실제로 건강은 현저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수차례 수술도 받았고 현재는 방광암과 다른 신체적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합니다. 판결 당시에도 휠체어에 앉아서 판결문에 태블릿 컴퓨터를 응시할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얼마 전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드디어 6년간의 재판의 종점이 끝났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했죠. 그리고 또 하나, 항소는 불가능하다. 즉 새로운 재판은 불가능하다. 이미 유죄 판결 증거가 풍부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2021년 10월 17일 기준으로 불과 며칠 만에 그는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해버렸습니다. 진짜 코로나 때문에 아파진 건지 아니면 이것도 변호인단의 또 다른 하나의 전략일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2000년대 범한 사건은 그냥 증거불충분으로 끝내놓고 얼마나 추가적인 증거들이 들어왔다고 아무리 그런 내용이 인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건 좀 감정적인 재판 결과 아닌가라는 의구점이 드실 겁니다. 뒷이야기에서 조금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입니다. 이제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전해드렸으니 이제 이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갈게요. 실제로 이 더스트가 처음에 검거되고 나서 자기의 재판을 옮겨달라고 요청해요. 뉴욕으로. 그러니까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부동산 재벌인데 그 자신의 그 주 있죠. 그 주에서만 진짜 어마어마한 재벌이에요. 미국은 각 주마다 사법 체계가 약간 달라요.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사형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기가 로스앤젤레스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될 때보다 자기의 홈그라운드에서 보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서 무죄 판결 나왔거든. 정확히 얘기하면 기소도 안 됐어요. 이게 미국에서 하는 그 이야기예요. 재벌이 가지고 있는 특권. 재벌이 돈으로서 움직이고 있는 특권이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 뭐 경상도다, 우리나라 서울이랑 경기도랑 뭐 전라도랑 강원도랑 뭐 이런 데가 법이 다르지 않잖아요. 법이 다 같게 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는 각 주마다 딱 법이 약간씩 다르게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말이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00년처럼 자신의 홈그라운드로 이동해서 재판을 이제 더스트가 받았으면 불법 증거 채택 자료 인정 못함 이라고 하면 달라져요. 이게 진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문제가 끼는 거라서 이 증거는 불법이다, 동의한 적 없다, 이걸 받아들여 주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기소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LA는 그 입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가 인터뷰에 동의했잖아. 네가 인터뷰한다며. 아니 인터뷰 끝났다고 했잖아. 아니 인터뷰 도중 촬영이 커팅이 끝나야지. 그러니까 관점이 거기에서 붙었어요. 인터뷰의 종료라는 시점 자체가 카메라가 꺼지고 마이크가 꺼지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건지, 꺼졌다 켜져서 녹화가 되면 불법이지만 한 섹터 안에 들어가면, 섹션 안에 들어가면 이건 어쨌든 인터뷰는 다 끝났다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한 프레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받아줘야 된다, 아니다, 이걸로 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선 이제 그쪽이 이긴 거죠. 그래서 거기는 이 내용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결국엔 아직 내용이 안에 들어간 거고, 내용이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 근데 이게 만약에 자신의 원래들 재판받았던 홈그라운드에서 와서 봤다면 그 검찰들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재판부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왜냐면 그가 그동안 나왔던 판결을 살펴보면 말이 안 돼요. 2000년 때 나왔던 증거랑 2021년 증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증거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 바라보면 분명히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건 유죄가 나와 라고 보는 건데 그땐 유죄 안 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지났고 21년 만에 유죄 입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21년 뒤에 유죄 입증이 되어 그는 그렇게 들어갔고, 그리고 나머지 사건에 대한 것들도 준비해서 추가적으로 기소를 시키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이 사건이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진짜 많아요. 뭐 우리도 그런 얘기 있잖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거. 그러니까 진짜 돈 있는 사람이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서 어떻게든 법의 허술한 점을 찾아내서 어떻게든 그걸 꼬집어내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면 유죄도 무죄가 되는 거냐라는 이야기도 많고, 이 내용이 나오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오제이 심슨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초호화 변호인단이 움직이면 정말 사건도 뒤집어지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현지에서 말이 많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내용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에서 하나 붙이고 싶은 게,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아도취형 사이코패스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로버트 더스트는 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요. 실제로 인터뷰를 할 때 중간중간에 혼잣말을 하는데 그걸 변호인단이 와서 막아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 쉴 때도 녹화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말은 아니었어. 근데 예를 들어 자기가 질문을 받을 때 뭐 혹시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 사람 실종된 거 정말 모르냐, 모른다 막 이랬다가 중간에 쉴 때 자기 혼잣말을 하는데 그 말이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지, 뭐 이런 식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와가지고 바로 제재하거든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거 지금 다 녹음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얘가 왜 자아도취형 사이코패스라고 불리는 거냐면 정서적 감정이 없어요. 근데 지기 싫은 거예요. 형제들도 죽이려고 한다니까. 형제들도 싫어해. 자기들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그 별것도 아닌, 자기 생각에 별것도 아닌 감독 새끼가 와서 또 헤비치 파는 게 마음에도 안 드는데, 그래? 그럼 내가 가서 한번 만나줄게. 이러고 진짜 간 거야. 이거 완전 또라이죠 이거? 가가지고 만났는데 걔 앞에서 거짓말했잖아. 자기가 죽였는데, 자기가 그렇게 해서 다 없애버렸는데, 없앤 게 맞는데, 근데 그거를 거짓말했잖아. 그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화장실 가가지고 혼잣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자아도취형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기 싫은 거야. 근데 대놓고 얘기 못하지. 대놓고 얘기하면 자기가 진 거잖아. 다만 여기선 너한테는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 나 이기는 거지만 나 스스로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죽인 거 맞는데. 진짜 이 말투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밖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하다가 화장실 안에서의 말투는 완전히 저음으로 진짜 혼잣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거 어떤 상태로 말했을 것 같아요? You can't imagine. I'm having difficulty with the question. Kill them all. Of course. 이거 외국에서는 유추하고 있는 게 거울 보고,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저 말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 거울에 있는 사람, 상대 거울에 있는 애가 누구냐면 거짓말한 자기. 그러니까 좀 전에 그 멘트 쳤잖아요. 그 사람하고 할 때 자기 아니라 그랬잖아. 그 거울 안에 있는 애는 아까 걔. 이건 지금 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데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을 그 거울에 있는 아까 그 거짓말하네. 이거 생각하고 들어봐요. 나도 이거 들어본 거라 되게 소름 돋아. 이러고 들어보면. 좀 소리 올릴게요. You can't imagine. I'm having difficulty with the question. Kill them all. Of course. You can't. 그러니까 이래서 자기 도취형 사이코패스라고 검찰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를. 그래서 굉장히 소름 돋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실 알려져 있는 내용은 뭐 몰라가지고 실수로 화장실 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한 뭐 재벌 살인마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그냥 보면 아유 멍청한 새끼, 띨띨한 새끼 이러고 그냥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기사를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 싶었던 건 이 말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얘가 여기서 이 말을 한 거는 그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소름 돋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섭더라. 그래서 이 무서움의 느낌이었어요. 소름 돋고 무섭고 이게 어떤 정서, 어떤 생각에서 저걸 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내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